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의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별빛 야담실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짓밟혀버린 슬픈 별, 기운의 소년 군주 단종입니다.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수많은 미디어에서 왜 이토록 단종의 이야기에 다시금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5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인물, 그것도 권력 투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여 목숨까지 잃은 이 어린 왕에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응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나이가 어려서 불쌍하니까,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이 안타까워서 동정심이 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종이라는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압도적이고도 완벽한 정통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했던 정통성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의 야망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이고도 잔혹한 찬탈의 비극이 바로 단종의 일생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적장자로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형제들의 피를 묻히는 왕자의 난을 거쳐 왕이 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역시 첫째가 아닌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온전히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건국 초기 조선의 가장 큰 수건이자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다릅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장남인 문종, 즉 당시 세자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맏아들이 다시 왕비의 몸에서 맏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른바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성골 중의 성골. 조선 건국 이래 그토록 염원했던 완벽한 후계 구도가 마침내 완성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갓 태어난 손자 이옹이, 즉 훗날의 단종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오, 하늘이 드디어 우리 조선을 굽어 살피시어 이토록 귀한 핏줄을 내려주셨구나. 내가 이제야 종묘사직에 떳떳하게 면목이 섰다. 세종대왕은 바쁜 정무 와중에도 틈만 나면 동궁전에 들러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와둥둥 내 새끼, 내가 정령 조선의 밝은 미래란 말이냐? 천재 군주였던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일까요? 단종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핏줄만 좋은 운 좋은 왕자가 아니라 떡잎부터 달랐던 준비된 제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불과 3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7살이 되었을 때는 성균관의 늙은 학자들과 경전을 논할 정도로 학문의 깊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집현 전 학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린 손자의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며 호탕하게 웃으셨다는 일화는 당시 궁궐 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종은 그저 글만 파는 새님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실인아들이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 무관의 등용을 거세게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단종은 용상에 앉아 늙은 대신들을 향해 단호하게 호통을 칩니다. 재능이 있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 출신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써야 하는 법이요. 어찌 출신 성분만을 따져 인재를 내친단 말이오. 이처럼 단종은 세종과 문종이라는 조선 최고의 성군 밑에서 체계적인 제왕아 수업을 받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과 국가를 경영하는 뚜렷한 주관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완벽한 왕세손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시련을 함께 내리셨습니다. 단종이 태어나던 바로 그 이튿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현덕왕후가 심한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탯줄을 자른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잃어버린 핏덩이. 이것은 앞으로 단종이 평생토록 겪어야 할 피바람 부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도 단종은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으니 나의 이 깊은 슬픔을 대체 네에게 기대란 말인가. 그런 손자가 안쓰러워 세종대왕과 수원왕후는 더욱 극진히 단종을 보살폈습니다. 특히 할머니 수원왕후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5살이 되던 해 그나마 남아있던 든든한 울타리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할머니 수원왕후마저 승하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에 이어 할머니마저 잃은 어린 손자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세종대왕은 자신이 직접 단종을 거두어 기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천재 군주 세종 역시 세월의 무게와 깊어지는 병마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궐 안에 홀로 남겨질 어린 손자의 미래를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세종의 아들들, 즉 단종에게는 삼촌들이 되는 대군들은 하나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야심이 넘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권례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병상에 누워서 집현전의 핵심 학사인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을 자신의 침전으로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꽉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내 해가 이미 저물어가고 세자 역시 몸이 약하여 저 어린 손자가 몹시 마음에 걸린다. 부디 그대들이 나의 이 늙은 부탁을 잊지 말고 훗날 저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달라. 조선 최고의 위대한 군주가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린 손자를 부탁했던 이 유명한 고명탁고의 장면은 역설적으로 단종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비극의 그림자는 결코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무려 2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완벽한 세자로서 국정을 훌륭히 돌보았지만 지나친 과로와 아버지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며 건강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문종의 치세는 찬란했지만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재위 불과 2년 4개월 만에 문종마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 불과 12살, 12살의 어린 소년이 조선의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에 일국을 통치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보통 조선의 역사에서 이렇게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비나 대왕 대비가 왕이 뒤에 발을 치고 앉아 정치를 대신해 주는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할머니 수원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문종은 현덕왕후가 죽은 이후로 다시는 정식으로 왕비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궁궐 안에는 단종을 지켜줄 그 어떤 여성 어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완벽한 핏줄을 타고났지만 정작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줄 최소한의 방패막이조차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 궐 밖에는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굶주린 이리떼 같은 숙부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고 궐 안에는 자신을 감싸줄 따뜻한 품 하나 없는 서늘하고 거대한 용상의 12살 소년이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문종이 승하하기 직전 핏기를 잃은 손으로 붓을 들어 마지막 임명장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서와 황보인입니다. 내 비록 몸은 떠나나 대감들께서 부디 이 어린 임금을 보위하여 종묘사직을 지켜주시오. 문종은 이들을 영의정과 좌의정에 임명하며
어린 아들의 안위를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한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조선 최고의 무장이자 재상이었습니다. 문종은 궐밖의 호랑이 같은 숙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진짜 늙은 호랑이인 김종서의 거대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고명 대신, 즉 선왕의 유언을 받든 이 막강한 대신들은 단종 즉위 직후부터 조정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너무 어리다 보니 주요 국가 대사를 대신들이 노란색 표지에 미리 적어서 올리면 12살 단종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먹물로 점을 찍어 결제하는 황표정사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시른 아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신권 정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호랑이들의 그늘 밖에서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일 가장 무서운 젊은 호랑이 한 마리가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며 거대한 사륙의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 단종의 둘째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으나 그늘이 없었던 어린 왕, 그리고 그 왕의 숨통을 조여오는 야심가들의 발소리,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조선의 궁궐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핏줄을 타고났지만 그늘이 없었던 어린 왕, 그 고립무원의 소년왕을 노려보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합니다. 궐 안팎의 모든 권력이 고명 대신인 김종서와 황보인의 손에 넘어가고 왕실의 종친들은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그 시절. 단종의 둘째 삼촌인 수양대군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 모든 판을 뒤집고 조카의 왕좌를 찬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쓰인 세조실록을 펼쳐보면 수양대군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완벽한 인간 병기, 즉 사기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군의 활솜씨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 화살 한 발을 쏘면 사슴 대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꿰뚫렸다. 이런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사냥으로 잡은 짐승이 68마리에 달했고 심지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땅에 가볍고도 멋지게 착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협지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기상천외한 무용담들이 조선의 정사인 실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역사 크로스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아버지인 세종대왕 시절에 쓰인 세종실록에는 과연 수양대군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세종실록에는 수양대군의 사냥 장면에 대해 아주 짤막하고도 굴욕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양이 사슴을 쫓아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화살 하나로 짐승 여러 마리를 관통시켰다는 천하무적 수양대군이 그냥 말에서 쿵 하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 두 실록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결국 승리한 자의 전리품이자 승자의 입맛대로 쓰인 기록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찌 되었든 수양대군이 보통의 왕자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인 기질이 다분하며 뱃속에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양대군의 넘치는 야심과 무력은 당시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김종서 일파에게는 가장 눈엣 가시이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백두산 호랑 김종서는 수양대군이라는 젊고 위험한 호랑이를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적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자 단종의 셋째 숙부인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명필이었고 시와 그림에 능통했으며 안견에게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예술적 감각을 지닌 낭만적인 왕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수양은 칼을 품고 있어 위험하나 안평은 붓을 쥐고 있으니 말이 통할 것이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은 무식하게 힘만 세고 야심이 넘치는 수양대군보다는 말이 통하고 권례 평판이 좋은 안평대군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안평대군 역시 대신들의 이러한 전폭적인 비호를 받으며 자신의 세력을 급격하게 불려나갔습니다. 조정의 권력 무게추는 순식간에 안평대군 쪽으로 기울었고 수양대군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맙니다. 호랑이의 발톱을 숨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사냥꾼의 화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인내심과 완벽한 정치적 연기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듯이 아주 철저한 충신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르고 명나라의 그 계승을 승인받기 위해 사신을 보내야 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철 명나라로 가는 사행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고통스러워 조정의 대신들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피하던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조선을 비우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원합니다. 전하, 신이 비록 부족하나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경에 다녀와 전하를 향한 신의 지극한 충성심을 증명하겠사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위해 험한 길을 자처하며 훌쩍 명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돌연 불교에 깊이 심취한 모습을 보입니다.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불경을 번역하고 승려들과 어울리며 탑을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숭유억불,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 시대의 왕실에 으뜸가는 종친이 불교에 푹 빠져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제 속세의 권력에는 아무런 뜻이 없소.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여생을 보낼 것이오. 정치의 뜻을 접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완벽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조정의 늙은 대신들은 수양대군의 이 완벽한 명연기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위해 사신길을 다녀오고 속으로는 불교에 심취해 권력욕을 벌인 듯한 수양대군을 보며 대신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에 대한 겹겹의 경계망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수양대군이 노린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맹수는 사냥감을 향해 결정적인 도약을 하기 직전 자신의 몸을 가장 낮게 웅크리는 법입니다. 모두가 안평대군과 김종서의 권력에 줄을 서며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몸을 낮춘 수양대군의 은밀한 것처로 한 사내가 조용히 스며들어옵니다. 조선의 역사를 핏빛으로 물들일 계유정난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자이자 훗날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될 천재 책사 한명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명회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 개국 공신이었지만 한명회 본인은 집안이 몰락하여 아주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칠삭둥이로 일찍 태어나 체구도 왜소했고 생김새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관문 중 하나인 무과에 연거푸 낙방하며 38살이라는 늦은 나이까지 아무런 관직에도 오르지 못한 동네 백수였습니다. 다 늦은 나이에 음서 제도로 겨우 얻은 벼슬이라는 것이 개성의 경덕궁을 지키는 궁직이, 즉 오늘날로 치면 궁궐의 말단 경비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결코 평범한 궁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변방의 낡은 궁궐에 있었으나 천하의 정세를 꿰뚫어 보는 비상한 두뇌를 가졌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권력에 대한 동물적인 후각과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서운 지략이 있었습니다. 권람이라는 벗의 주선으로 마침내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밀실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웅크린 채 칼을 갈고 있던 야심가 수양대군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 도끼가 바짝 오른 천재 전략가 한명회의 이 위험한 만남. 수양대군은 첫눈에 한명회의 비범한 눈빛을 알아보고 자신의 억눌렸던 권력욕을 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한명회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수양대군을 향해 뼈를 때리는 직언을 날립니다. 대군, 지금 나라의 권력이 늙은 김종서 일파의 손에 넘어가 종묘사직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무릇 하늘이 주는 기회를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끔찍한 재앙을 받는 법입니다. 대군께서 지금 칼을 뽑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는 필시 저들의 손에 산산조각이 나고 대군의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대군, 이제 결단하시옵소서. 한명회의 이 섬뜩한 속삭임은 수양대군의 심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찬탈의 욕망에 거대한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굳은 맹세를 나누고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피비린내 나는 거사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명회는 자신의 넓은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수양대군의 수족이 되어줄 행동, 대장들을 모아들입니다. 활쏘기에 능한 홍달손, 무예가 출중한 양정 등 당대 최고의 무사들과 김종서의 차별 대우에 불만에 가득 찬 군관들이 밤마다 수양대군의 거처로 몰래 스며들며 거대한 사병 집단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밀실에 마주 앉아 촛불을 밝히고 살생부라는 이름의 무시무시한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살릴 자와 죽일 자, 우리의 뜻에 동참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칼날에 목을 내놓고 이슬로 사라질 자인가. 안평대군과 결탁한 얄미운 자들, 김종서의 수족들, 그리고 끝까지 어린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며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 선비들의 이름이 한명회의 차가운 붓끝에서 하나하나 핏빛으로 적혀 내려갔습니다. 이 종이장 하나에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잔혹한 운명의 데스노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헛기침을 해대고 있었고 12살의 어린 왕 단종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차가운 강령전 침전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불안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핏빛 달이 떠오를 그 운명의 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생부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 수양대군의 칼잡이들은 철퇴를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야흐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하룻밤의 학살극, 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어스름한 달빛마저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침내 수십 년간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호랑이 수양대군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개유정난,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피비린내 나는 거사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차가운 갑옷을 챙겨 입고 수십 명의 정예의 무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단 한 곳, 당시 조선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던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섣불리 군사를 이끌고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노예한 호랑이를 잡기 위해 철저하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을 대동한 채 김종서의 집문을 두드린 수양대군은 종의 부름을 받고 나온 김종서에게 평소처럼 아주 겸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끼는 문객 하나가 변방으로 가게 되어 대감께 이 자를 부탁드리고자 서찰을 가져왔사옵니다. 노련한 정객이었던 김종서도 밤중에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나타나 자신에게 납작 엎드리는 수양대군의 모습에 그만 경계심을 풀고 말았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내민 편지를 받아 들고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 글귀를 읽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수양대군의 곁에 서 있던 신복 이문이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묵직한 철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허공을 가른 철퇴는 방비가 없던 김종서의 머리를 무참하게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평생을 북방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았던 늙은 호랑이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어린 왕의 숙부가 파놓은 비열한 함정 속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그 길로 피 묻은 칼을 쥐고 곧장 단종이 머물고 있던 경혜공주의 집으로 난입했습니다. 한밤중에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피칠갑을 한 채 들이닥친 숙부의 모습에 어린 왕 단종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벌벌 떠는 조카 앞에서 섬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역적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려 하였기에 신이 종묘사직을 보위하고자 전수를 쳐서 그들을 처단하였사옵니다. 이제 궐 안에 남은 나머지 잔당들을 모두 불러들여 일망타진해야 하오니 어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패를 신에게 내어주시옵소서. 이것은 신하의 간청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단종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왕의 명령서인 명패를 수양대군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명패를 손에 쥔 수양대군은 즉시 궁궐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이름으로 조정의 모든 대신들을 입궐하라는 가짜 어명을 내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급한 어명을 받고 한밤중에 헐레벌떡 궁궐로 달려온 대신들. 그들이 도착한 광화문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책사 한명회가 수양대군과 함께 작성한 그 무시무시한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차가운 입술에서 살려라 라는 한마디가 떨어지면 문을 무사히 통과했고 죽여라 라는 싸늘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미친 듯이 뛰쳐나와 무자비하게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하여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수많은 충신들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추풍낙엽처럼 처참하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흘린 피가 어찌나 많았던지 궐문 앞은 거대한 핏빛 웅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양대군 일파는 그 역겨운 피 냄새를 덮고 시신을 숨기기 위해 수레로 숯탄재를 실어와 바닥에 두껍게 덮어야만 했습니다. 시신을 덮은 그 잿더미에 매캐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고 해서 오늘날 서울 북촌의 제동이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의 이 잔혹한 피의 쿠데타로 조선의 모든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수아비가 된 단종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수양대군 일파의 겁박과 공포, 정치 속에서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은 모두 철퇴를 맞아 죽거나 유배를 떠났고 이제 궐 안에는 어린 단종의 편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난이 일어난 지 2년 뒤인 1455년 숨막히는 압박을 견디다 못한 소년왕 단종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맙니다. 내게는 덕이 없고 나이가 너무 어려 이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종묘사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겠노라. 단종이 옥새를 내어주던 날 궐 안에서는 기가 막힌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단종을 모시던 승지 성산문은 왕의 상징인 옥새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옥새를 받지 않겠다며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전하, 신이 어찌 감히 이 무거운 짐을 지겠사옵니까? 부디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사양하며 통곡하고 있었지만 그의 번뜩이는 눈빛은 이미 성산문이 안고 있는
옥새를 뚫어지게 향해 있었고 그의 손은 이미 옥새를 가로채기 위해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옥새를 빼앗긴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훗날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그 지위마저 박탈당하고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삼면이 굽이치는 깊고 차가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험준한 절벽이 솟아오른 배를 타지 않고는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천혜의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던 17살의 소녀는 첩첩산중 이 외딴 섬 같은 곳에 갇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의 굽은 소나무인 관음송을 부여잡고 울며 뻐꾸기의 슬픈 울음소리에 기대어 그 유명한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궐을 나오니 외로운 그림자 첩첩산중에 짝이 없구나. 내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도 근심이 없으련만 내 울음소리 들으니 내 애가 끊어지는구나. 여러분, 17살 소년 왕의 그 처절한 절규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운의 소년 왕, 단종의 마지막 죽음 뒤에는 아주 소름 돋는 역사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을 한번 보실까요? 세조실록에는 단종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종이 금성대군의 반역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숙부에게 미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결코 진실을 완벽하게 덮을 수 없습니다. 훗날 쓰인 선조실록이나 숙종실록,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온 수많은 야사들은 전혀 다른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야사인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지만 차마 그 어린 왕에게 약을 먹이지 못하고 방 밖에 엎드려 통곡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공을 세워 출세하려는 눈먼 욕망에 사로잡힌 한 비열한 하인이 방으로 뛰어들어 단종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팽팽한 활주를 단종의 가녀린 목에 걸어 아주 잔인하게 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선의 공식 기록 중 하나인 숙종실록에는 더욱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단종을 해치겠다고 나선 자가 활줄로 왕의 목을 조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 자의 9구멍, 즉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서 검붉은 피를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기괴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소년왕을 지켜보던 하늘이 분노하여 벼락을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핏빛 원한을 품은 단종의 무시무시한 저주였을까요? 승자의 기록인 세조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름답게 포장하려 했지만 역사의 이면은 끊임없이 타살의 명백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내밀며 진실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어린 왕이 넋은 영월 백성들의 눈물 속에서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피 묻은 옥새를 차지하고 희희낙락하던 그 야신가들에게는 이 죽음과 동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피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차가운 강물에 핏빛 원한을 뿌리고 눈을 감은 어린 왕, 그 억울한 죽음에 하늘마저 분노했던 것일까요? 조카의 목숨을 짓밟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세조. 하지만 그가 찬탈한 피 묻은 왕좌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직후부터 세조의 집안에는 그야말로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쉴 새 없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세조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되어야 할 그의 맏아들 의경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의경세자는 20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요절하고 맙니다.
자신이 핏덩이 조카의 목숨을 빼앗은 것처럼 하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조 본인에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저주가 찾아옵니다. 평생을 전쟁터의 맹수처럼 건장했던 세조의 온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피부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피부병의 원인에 대해 야사에서는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종의 어머니이자 세조에게는 형수가 되는 현덕왕후의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세조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영월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 어린 것의 목숨까지 처참하게 끊어놓았느냐. 내 결단코 너의 씨를 말리고 너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리라. 그녀는 원한에 가득 찬 눈빛으로 세조의 몸을 향해 탁 하고 침을 뱉었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현덕왕후가 침을 뱉은 바로 그 자리마다 끔찍하고 흉측한 종기가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온몸의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매일 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국 8도에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수많은 온천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수없이 불공을 드렸지만 그 저주받은 피부병은 세조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과 조카를 죽인 폐륜이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끔찍한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은 뼈아픈 인과응보였던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카를 죽인 세조만큼이나 백성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숙주입니다. 여러분, 신숙주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도왔던 가장 아끼던 천재 학자였고 세종이 죽기 전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린 단종을 엎드려 부탁했던 고명탁고의 현장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종을 철저하게 버리고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청산문과 박팽년 등 집현전의 오랜 동료들이 어린 왕을 지키려다 끔찍한 불고문을 받고 자지가 찢겨나가는 능지처참을 당할 때 신숙주는 세조의 최고 공신이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참담한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녹두로 만든 나물을 무쳐서 즐겨 먹었는데 이 나물이 아삭하고 맛은 좋지만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금방 팍 쉬어버리고 상해버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굳은 지조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권력을 향해 너무나도 쉽게 변절해버린 신숙주를 뼈저리게 조롱하기 위해 이 잘 쉬어버리는 나물에 그의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저 나물은 어찌 저리도 금방 쉬어 꼬부라진단 말인가? 꼭 단종을 버린 신숙주 같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앞으로 저 나물은 숙주나물이라 부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밥상에서 흔히 먹는 숙주나물이라는 이름 속에는 불의에 타협한 권력자를 향한 조선, 백성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조롱, 그리고 어린 왕을 끝내 지키지 못한 지독한 안타까움이 500년의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24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잊혀져 가던 노산군. 그 비참한 이름표를 마침내 떼어내고 단종이라는 정시, 묘를 올리며 그를 완벽하게 명예 회복시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입니다. 여러분, 숙종 역시 단종과 비슷한 나이인 14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단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숙종에게는 거대한 왕실의 여성 어른들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 숙종 본인의 카리스마와 정치적 감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의 치열한 당파 싸움 속에서 그들을 쥐락펴락하며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왕실의 끊어진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었고, 그 정통성의 완벽한 상징이자 억울하게 희생된 선조인 단종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은 숙종에게 있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적 명분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전공법이었던 것입니다. 숙종의 준엄한 어명으로 마침내 강등되었던 노산군은 정식으로 종묘에 모셔지는 단종으로 완벽하게 복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단종을 향한 충성을 거두지 않았던 사육신과 목숨을 걸고 영월의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묻어주었던 영월의 호장, 어문도까지 모두 충절의 숭고한 상징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긴 역사의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을 충격적인 반전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관상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영화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한 그 무시무시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늑대 같은 수양대군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한마디로 스크린을 압도했던 그 잔혹한 야심가의 얼굴 말입니다. 영화는 2013년에 개봉을 했었죠. 그런데 영화 개봉 3년 뒤인 2016년에 무려 경매장에 실제 세조의 어진, 즉 초상화의 밑그림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진 속에 그려진 실제 세조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 세조의 얼굴은 핏발선 눈을 번뜩이는 강렬한 이정재 씨가 아니라 너무나도 둥글둥글하고 후덕한 마치 동네의 마음씨, 좋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나 예능인 강호동 씨처럼 아주 넉넉한 인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역사적 반전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인자하고 푸근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잔혹한 권력욕과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야만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친 권력의 광풍에 온몸으로 맞서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절개를 지켜낸 사육신과 이름 없는 촌장에 불과했지만 묵묵히 버려진 왕의 시신을 거두었던 어문도의 숭고한 용기 또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단종의 이야기에 다시금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불쌍하고 가여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가 판치고 권력과 돈 앞에서는 신의도 배신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지금의 이 시대에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 빼앗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참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남을 짓밟는 무자비한 힘과 권력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굽히지 않는 대의가 아니겠는가? 단종이라는 비운의 거울을 통해 5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별빛의 아담실록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가장 밝은 별빛입니다. 기운의 소년왕 단종이 피 묻은 왕관 너머로 남겨둔 이 묵직한 질문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질문을 살포시 얹어드리며 오늘 단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